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서 광주 경찰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중이던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지만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공분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포함한 전국 이슈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지금 폐지 법안 법사위 심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고한다, 간다 이런 입장일까요?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도 있고 헤드니 사건이라고 또 이제 다른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적인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궁금 그리고 우려 그리고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TF 구성하셨고 또 야당과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하고 숙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민의힘도 뭐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저는 이 국회 법사위에 들어오셔가지고 법사위 고유법이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 지적사항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끝내야 되고 또 검사가 생각했을 때 경찰 좀 이상한데 뭔가 이거 축소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수사 기간도 교체를 할 수가 있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뭔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계속해서 보안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안 수사 요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거 말장난 아니냐. 보안 수사 요구했는데 경찰이 그 수사 잘못하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대응책이 없다는 입장이죠. 그럼 보안 수사 요건을 하려면 기록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록만 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분의 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11군데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보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수이든 은폐이든 구멍이 11군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나 아니면 보수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서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줄곧 얘기했습니다. 국정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냐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의 2인자라고 했던 김민석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혔다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전당대회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말씀하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잘 논의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성호 장관도 상당히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몽골에서 다 보고받고 계실 텐데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또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대표를 할 때랑 당 대표할 때랑 이렇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한쪽에 수장이 되는 거하고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적인 피해가 생기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상 이런 법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떠한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부족한데 이걸 왜 강행을 하려고 하냐. 이게 민주당 일부에서 정치인들이 이 당원과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과거에 특수부수사 폐지해가지고 뭐 별건 수사 막자라고 했는데 그게 또 시행령으로 잘 되지도 않고 또 이것을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민주당 정치인들이 또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민적인 피해가 없도록 법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보안
수사권을 외적인 부분에서 허용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설득을 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던 면이 크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당대회 용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비판을 감수하고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수기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저는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당대회 끝나면 새 지도부가 대통령과 어떤 중재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안법을 마련해서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실효성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경찰 항의 방문하고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총리 만남과도 당일 취소를 했단 말이죠. 뭔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장외투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 내에서 보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상대 의견, 이 상대 의견이라는 건 국민의힘이 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방 독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법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야당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처럼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용으로 사람들 그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후에 바꾼다? 그럼 당원들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98%가 이렇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2%가 특수 수사거든요. 그런데 그 2%를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본인들이 피해를 당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검찰을 해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검찰을 해체하는 데 있어서 그 명분은 뭐냐, 어떤 방향이냐, 수사와 기소를 소위 말해서 갈라놨습니다. 찢어놨습니다. 근데 특검이요, 수사하고요,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은 이게 방향이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하는데 왜 특검은 그대로 둡니까? 말이 안 맞는 형국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곧 귀국을 하는데요. 이 보안 수사권 문제도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민주당 전당대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등이 유리할 수 있다. 친명계가 유리할 수 있다.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 선호 투표제를 두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젯밤에 최고위 열어서 좀 해결책을 찾는 것 같더니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참석을 안 했는지 뭐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가 또 전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말 새에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협의하고 토론해가지고 설득이 안 되면 다수결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위 구성만 놓고 보면 친정청래계가 더 많다 이런 네. 분석이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그 1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호투표제나 뭐 결선투표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강력한 2등이 항상 반발하는 거예요. 왜? 룰에 따라서 예민하게 어떤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선호투표제가 싫다면 결선투표제 받아줘라. 뭐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뭐 어쨌든 2등, 3등 주자이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를 더 오랫동안 갖고 싶은 게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실무적으로 8월 17일 날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기로 됐는데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며칠 후에 또 다른 행사장을 또 구해야 되거든요. 예.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자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룰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저는 더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민석 후보나 아니면 송영길 후보가 저는 동의해 줄 수 있다. 다만 정청래 전 대표는 출마 선언부터 하셔라.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가 돼야지 룰 세팅에 대해서 왈가왈부 네. 할 수 있는 거지. 출마도 안 한 사람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청래 전 대표는 왜 출마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 귀국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또 정청래, 김민석 두 의원이 한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나는 당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걸 강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른바 적통론 이 부분이 계속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하나의 어떤 궤를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서 결을 달리해야 되고 코스피 관련해서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ETF 상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김민석 전 총리와 차별점이 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왔을 때 당시 이해찬 전 총리와 그리고 본인이 일종의 이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탈당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선택받지 못했을 때 당을 떠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정몽준 후보 두 사이의 어떤 단일화를 위해서 뛰었다고 하지만 그게 당내에서의 이견,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냐 아니면 당을 박차고 나서 정몽준 쪽에 줄을 서느냐 했을 때 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전당대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이 이른바 적통 논란 이 부분은 계속 끌고 갈 본인의 어떤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17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한 닷새 정도 남았으니까요. 뭐 정청래 전 대표 또 출마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통 있잖아요. 상당히 이거 구시대적인 얘기예요. 아니 앞으로 유능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잘 도울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무슨 내가 옛날에 누구 적통이었고 지금 누구랑 친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명 가운데 20명이 내부로 총을 겨눈다면 그건 없는 이만 못하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장동혁 대표의 이 인터뷰 어제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20명이요. 단순한 예시 같지 않거든요.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그리고 이 내부로 총을 겨눈다는 이 표현도 좀 논란이에요. 그럼 뭐 당대표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당 대변인을 하지만 당 지도부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하는 부분 이것만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 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한동훈 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 부의장 몫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대표성을 ting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졌거든요. 본인이 부족한 탓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한테 심지어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된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 옹호 세력이다.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내란 옹호 세력의 대표가 되고자 했던 거잖아요. 부의장의 몫으로.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의 어떤 결집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마저도 일종의 피해자의 어떤 처신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거를 가치 중립적인 A라는 사람으로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부산까지 가서 도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도와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봐서 징계할 사유가 된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서 중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는 영원히 복당에 불과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나 한동훈 대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은 해당 행위자가 아니라 범죄 행위자로
징계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기소된 적도 없고요.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거든요.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범죄 행위자라는 말을 쓴 걸 두고 또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틀린 말이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받고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또 거기서도 유죄 확정이 나야지 범죄 행위가 이제 확정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은 사람 그리고 당원 국민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줄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삼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 중에서 징계 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징계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은 징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선거 때가 되면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밝히고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교회가 싫으면 뭐 목사가 떠나야죠. 기독교인이라면. 근데 이제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그때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그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야죠. 나는 박덕근 저 사람하고 경선할 수가 없다. 그때 경선에 불참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선에 참여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저는 내용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형식이 좀 잘못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용태 의원이나 우재준 그리고 김재석 의원 지도부 사퇴하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 뭐 잘못된 대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뭐 무소속 후보와 치킨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 징계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에게 뭐 자신의 보좌 직원을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SNS에서 뭐 기호 6번 찍어주세요. 아니면 유세차에 올라가지고 연설을 한다든가,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그래서 징계 대상을 조금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징계의 칼날이 조경태 의원에게 좀 집중되고 친한계나 소신파 의원들은 징계 안 하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어제 또 장동혁 대표가 20명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모두 다 징계할 것이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징계 정치 때문에 반짝 오르던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서 박스권에 갇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숙제를 미뤘을 때 나중에 이게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의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고, 장동혁 대표가 뭐 20명이다. 뭐 간첩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딱 염두해서 20명을 징계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경태 의원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우리 당 후보를 뽑지 말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부터 징계를 하고 그 징계의 어떤 수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윤리에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경태 의원이 역설적으로 본인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징계 사유, 징계의 어떤 대상과 그 수위와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안규백 장관 논란을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 탈영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이요.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다 불거졌던 의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이유가 뭐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정치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어떤 분의 문제 제기로 저는 다시 이 얘기가 소환됐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새로운 증거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새로 제시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논란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것은 어떤 군사 행정에 본인이 피해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 군 복무가 끝났는데 이게 조금 며칠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해서 본인은 갔을 뿐인데 이게 결국에는 제대로 어떤 제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예. 본인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게 군 복무한 것으로 몇십 년이 흘러보니까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얘기하면 네. 국방부 장관으로서 뭐 일단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직 끝나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저는 뭐 장관 돼서 업무 잘 보고 있는데 이 얘기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떤 효율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경적 기록을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병적 기록을 미공개하는 이유가 탈영보다 더한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뭐 내용은 잘 모르죠. 진실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논란이 됐을 때
기록을 자료를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근데 내가 자료를 내는 게 논란이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안 낸다.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세 가지를 묻는 것 같아요. 영창에 갔다 왔느냐. 두 번째는 군 복무 중에 대학을 다녔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익센터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이거 관련해서 문제면 내가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데 왜 고소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저는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1년 전에. 그런데 그렇다면 역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만약에 영창을 갔다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국기문란입니다. 그리고 몰랐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안도 아니고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속였다, 거짓말로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규백 장관의 탄핵 요구 청원 참여자가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안규백 장관이 어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그렇다면 좀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일정을 밝히고 있잖아요. 퇴임 뒤에 본인이 뭐 필요한 것은 지출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도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와 지금의 사정 변경, 즉 새로운 어떤 물증이라든가 뭐 의혹이라든가 게 나와야 되는데 똑같아요, 과거하고. 그래서 무조건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당신 어떤 잘못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밝혀봐 하면 다 밝혀야 됩니까?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30만 명이요? 아니, 국민의힘의 당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꼭 그분들이 뭐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상당히 어떤 생산적인 논쟁이다. 이런 주장할 거면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밝혀라. 제시를 해라. 그러면은 해결될 일이다 그래 봅니다. 예, 의혹 제기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안규백 장관의 입장이 나오면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